대통령이 오늘 국회 외교단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방미 결과를 듣습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또다시 한반도에 출격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정례적 수준의 연합훈련일 뿐 북한 도발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이번 방미단 자유한국당 의원은 없었던 거죠? 네, 공교롭게도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다녀온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외교단 단장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미 외교 성과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어제 전병헌 정무수석은 안보에 여야가 없이 초당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주 금요일 추미애 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죠. B-1B 랜서가 어제 또다시 한반도에 출격했는데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같이 한 연합훈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북상한 지 23일 만인 어제 또다시 두 대가 한반도에 출격했는데요. 청와대와 국방부 측은 어젯밤 훈련은 우리 공군과의 연합훈련이었다며 F-15K의 엄호 속에 동해와 서해상에서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전략자산 순환전개 합의에 따른 정례적 성격의 훈련이었다며 북한 미사일 도발 전망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최근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북한이 어제 예상했던 미사일 도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 어제 조용히 넘어갔을까? 자, 그럼 언제 도발을 할까?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당초 예상과 달리 노동당 창건이는 어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면서 25일째 일단 도발 휴직에 들어갔어요. 자, 이걸 놓고 이제 과연 왜 그러냐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ICBM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일단 경계끈을 늦추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을 조용히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날씨가 좀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비가 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미사일 발사를 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연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또 미국 항공모함하고 뭐 잠수함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이런 어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한 또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이제 18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또 다음 달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에 맞춰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놓고 타이밍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 기자, 북한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당 창건일은 북한의 4대 기념일로 꼽히는데요. 근데 비교적 차분하게 넘어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도발이나 중앙보고대회 등 창당 기념 행사는 아직까지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2주년이라서요.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 행사도 아니고 반대로 김정일 총비서 추대가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지에서 공연과 무도회 등을 열고 축제 분위기는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북한 도발도 관심입니다만은 관심 있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김여정이에요. 이 김정은의 여동생인데 초고속 승진을 했잖아요. 김정은이 자기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너무 빠르니까 세계 언론들까지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백도 혈통의 공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동생입니다. 김여정이 최근 당 핵심 보직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이 이 혈연에 기대서 권력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여동생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관에 올려놓으면서 김여정은 비밀스러운 의사결정 기구, 이 정치국이죠. 여기에 최연소 구성원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연소. 네, 원래 한 7, 80
나이가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20대죠, 아직. 네, 이제 28세부터 20대나 아니면 30대. 30살 정도로. 예. 예상치 못한 김정은의 통치불능 상태에 대비해서 김씨 왕조를 보증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김정은은 리설주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6살도 안 돼서 유고 사태에 대한 백도 혈통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김정은이 정말 궁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여정의 차기 후계자 거론까지 차기 후계자로 이제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요. 예. 김여정의 향후 활동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김여정을 정말 떠오르는 별이라고 묘사하면서 불과 30세인 그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총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외모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네. 김여정이 지금 30살로 추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각종 사진이나 방송을 보면은 30살에 어울리지 않는 좀 노안 외모 아니냐라고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저게 충분히 조명도 켜고 보정도 한 사진일 텐데 볼이 쑥 들어가 있고 눈은 퀭하네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단 이 김여정의 나이를 30세로 보고 있고 미국 정부는 28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저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외모도 좀 같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의 모습, 소위 노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척해 보이는 얼굴, 생기 없는 표정, 자신 또래보다 다소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티즌 반응 전해드리면요. 28세로 알려진 것 치고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자신의 오빠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인다. 40대 중반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놀랍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그래서 심한 병, 당뇨병 같은 거 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모 가지고 사실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보니까 네. 최고 지도자들은 어떤가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뇨병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예, 워낙 집안의 각종 병력이 국정원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말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는 나이보다는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저 상황들 저건 역시도 지금 정보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지난달 23일에 이어서 어제 또다시 대한민국 상공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출격과 이번 출격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백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 이륙. B&B 랜서의 이륙 장소는 모두 괌 앤더슨 공군기지였습니다. 한반도까지의 도달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늦은 밤에 출격해서요. 자정즈음 복귀한 점도 동일했습니다. 야간 작전인 건데요. 취약 시간대에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능력 과시용이라는 해석과 함께 북한의 야간 레이더 가동 유무 확인용이라는 해석 등도 전해집니다. 북한에서는 자정 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자, 이번엔 차이점입니다. 지난달 출격에는 북방 한계선을 넘어 NLL 이북공해로 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전쟁 이후에 최북단 비행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도발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훈련엔 오키나와에 배치된 F-15C 전투기 5대에서 6대 정도가 주일미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미군 단독으로 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한미 합동훈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합동훈련이라 NLL 이북공해를 넘지 않았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한미 B-1B 공동작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가장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외부에서 조성되고 있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의 차이점은 미사일 사격 공개 유무입니다. 지난 출격 당시에는 미사일 사격 훈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합동참모본부가 나서서 미사일 사격 훈련이 총 2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B-1B 랜서의 출격, 공통점과 차이점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유력하잖아요. 뭐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도발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전략 폭격기가 온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군다나 당 창건일 당일날. 그리고 지난번에도 북한이 이제 야간에 미사일을 쏜 적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랑 맞아 떨어질 수도, 그러니까 확률상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때 B-1B 랜서를 띄웠다. 정말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보시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미 전략 폭격기 이제 B-1B 랜서하고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죠 F-15K가 야간 훈련을 벌인 건데, 이게 한미 공군이 이전에도 이제 B-1B하고 F-15K의 야간 연합 훈련을 진행한 적은 있어요. 근데 예. 진행했다라는 거를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하.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도발이 계속 예상됐던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정말 그야말로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이런 전개를 놓고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이제 한미 정부의 어느 정도 응징에 대한 의지를 좀 재확인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B-1B 랜서가 이번에도 다시 야간에 출격했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북한을 때릴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앞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권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력감을 표시를 한 것이고 국민들로서는 한탄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했던 운전자론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배운 역사 지식에 의하면 조선시대 말기에 각국의 열강에 의해서 손 놓고 있는 구한말 시대를 상상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야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비판이 할 수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는 지난달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북핵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과 협치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안보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요, 문 대통령이 외부에서 안보 위기를 조장했다고 말했는데 외부라는 표현 속에는 대북 군사 제재를 언급한 미국도 포함된 것인지 헷갈린다면서 안보 위기를 조장한 것은 북한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지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요, 북핵과 미사일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에 포퓰리즘으로 나라 돈을 퍼주면서 국방 예산을 홀대하는 모습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또 국회의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한미 간의 동맹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한미 FTA가 폐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메시지로 주변국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표명을 했고, 한미 FTA가 왜 중요한지, 그게 존속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 의견을 제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방미 의원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대신에 FTA는 당신들이 양보해
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본인들끼리도 얘기했을 때 그런 기류로 이제 모아졌다고 해요, 의견이요. 네, 이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이 연휴 기간에 미국 국무부 인사 등 뭐 30여 명을 만나고 이제 7일에 돌아왔거든요.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면담에 이 단장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의원, 지금 보신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이 참석하는데요. 대통령이 뭐 귀를 기울일 부분은 당연히 뭐 트럼프의 속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또 FTA 개정 협정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의원들이 오늘 전달할 내용을 앞서 조금 밝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은요, FTA에 관련해서 이제 워싱턴에서 느낀 내 감은 패기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도요, 한미 FTA를 죽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요, 의원도 오래 했지만 장관 경험 두루 있는 분들이라 저는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한마디로 한국의 안보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FTA는 거둬라. 라는 그런 기류를 의원들이 읽은 겁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이라면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의회는 그래도 FTA 폐기는 안 된다,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이 동맹국의 수장을 이렇게 표현하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장사꾼 기질이 그대로 지금 안보 환경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같이 딜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보에 공짜는 없는 것 같은데 비애감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근본적 원인은 역시 김정은, 북한에 있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강 작가, 뭐 세계적 작가로 꼽히는데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또 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한국 소설가 한강 씨의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제목은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 씨는 우리가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의미가 없고 승리는 공허하고 터무니없으며 불가능할 구호일 뿐이라는 걸 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일부 논란이 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쟁이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리전이었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잔인한 세월 동안 도살당했다. 이렇게 썼고요. 노근리 학살 사건은 미군이 남한을 위험 있는 사람들로 인식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한강의 기고문은요,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 논쟁의 중심에 오른 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청와대도 이 기고문을 페이스북 계정에 실었는데요. 한국 전쟁은 주변 강대국에 의한 대리전 성격이었고 또 다른 대리전을 절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발췌문까지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요, 우방인 미국에 앞서 남침한 북한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면서 설마 청와대가 이 기고문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언론 보도를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면서 대리전이라는 표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시점과 좀 맞지 않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인 게 아니냐 그런 건데요.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제 미국 본토까지 이제 위협하고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 너무나 감성적인 접근이다 이런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기고문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또 다른 대리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이처럼 한국 정쟁을 강대국 간의 대리전이라고 평가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발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분명 한국 전쟁은 대리전이 아니라 북한의 남침으로 터졌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이 가장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워싱턴의 한 네티즌이 이렇게까지 글을 올렸어요. 도발은 지금도 북한이 하고 있다. 이 땅에서 죽어간 미군들을 비롯한 유엔군들의 넋을 기리는 이러한 작품을 한 편도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평화를 말하는 거는 위선이다. 이렇게까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강 작가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한강 작가의 6.25 전쟁이 주변 강대국의 대리전이라는 표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자, 한강 작가처럼 세계적인 베트남의 작가가 대한민국의 유력 언론의 베트남 전쟁을 주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었다고, 그리고 참전했던 한국군은 악행을 자행했다면서 대한민국을 비난한다면 우린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뭐 잘못은 반성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참전한 베트남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또 우리는 왜 참전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한강 작가의 기고문을 통해서 많은 미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또 왜 싸웠어야만 했는지보다는 미국의 악행에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 보입니다. 논란이 되는 글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게재하면서 문제는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작가가 되기 전의 한강과 지금의 한강의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가 SNS에 글을 다시 게재한 것과 아닌 것과는 역시 무게감이 다를 겁니다. 100% 대한민국을 향한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